안녕하세요. 종종 사연을 듣고 있는 60세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의 잡상에 젖어보니 문득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작은 일을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쓰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으니 많은 일들에 추연한 자세가 되는 듯해요. 아이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닌가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고아라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조차 없이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하루하루 싸움 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서로 더 많이 먹기 위한 싸움, 보육 선생님한테 혼받지 않기 위해 주의하는 싸움 등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울 것도 없고 부모도 없어서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처럼 배워야 할 때 배우고 싶었지만 고아인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 때 만난 한 남자를 소개할게요. 그는 제가 식모살이를 하던 시기에 알게 된 분이었는데 집에서 운전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듬직한 그 남자에게 매료되었고 우연히 서로 마주쳐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 또한 제와 비슷한 과거를 가졌는데 어머니를 일찍 잃고 홀로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제의 고통까지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서로에게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개인 택시를 운전하면서 가게를 차려나갔어요. 오늘도 조심히 운전해서 잘 돌아오세요. 여보. 다녀오세요. 응, 알았어. 오늘 일찍 올 거야? 민주 생일이니 같이 저녁 먹어야지. 그럼요. 오늘 여사님께 일찍 들어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해. 남편은 택시를 몰고 저는 여전히 식모살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 속으로 낳은 아이에게 엄마로 불리는 삶을 선물해 주었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 안에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수많은 것들을 알려줬죠. 저에게는 너무 고맙고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우리끼리 종종 여행도 가면서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평화가 깨진 건 한순간이었어요.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 버렸답니다. 한평생 택시를 몰면서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늙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병원에 가보니 정밀검진을 권유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죠.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 의사에게 한시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마일기 젠이란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어째서 이런 생각지도 않게 암 같은 놈이 우리 삶을 뒤덮을 수 있는지. 인생이 헛되게 느껴졌어요. 평소 술이나 담배도 안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던 분인데 왜 구체적으로 내 남편이 그런 병을 얻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고향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답니다. 모두가 같이 좋은 도시에서 살면서 아플 일은 아닌데 그래서 남편은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고향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마치 그 병도 싹쓸이 되어 버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요.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도 병원이 있을 테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 고향에 가서 치료를 받길 바라며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큰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본인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에 내려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일을 그만두고 둘이서 지방에 내려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존하시던 집을 아직 팔지 않고도 썼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자신이 오래 살았던 집에 와서 그런지 마음만은 너무 편했더라고요. 금방 퇴차하고 일어날 것만 같았죠. 초반에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금방 일어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인연을 마저 이어나지 못하고 먼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리 빨리 혼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허망하고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저에게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떠나니 인생에서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이 떠난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 크고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았으니 저 혼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이 엄마 걱정을 한없이 많이 해주는 덕에 저는 다시 원래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시간이 흘러서 딸아이는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들. 그 친구는 결혼 생각이 안 되어 보여서 놀랬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국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 다음 달에 하루 만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날이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동안 왜 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애써 숨기는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며느리를 만나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가게 되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장경 씨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어려운 발걸음 하느라 고생 많으셨군요. 엄마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아들은 대뜸 나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네요. 제가 의아한 생각으로 대답했죠. 글쎄, 차마하고 차분한 분이 보아하니 은행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엄마는 의사세요? 의요, 오거리 쪽에 피부과가 있는 큰 병원에서 베이닥터로 근무 중이신가요? 어때요? 정말 의사란 직업에요. 놀랐어요. 녀석은 그래도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들 또한 나름대로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자는 엉덩피. 정말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쩐지 피부가 너무 좋더라니. 내가 이런 애인을 숨겨놓고 엄마에게 이런 방광 말도 안 해주니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긴 빠지잖아요. 아들은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자랑하더군요. 엘사 애인이 얼마나 좋고 자랑스러우면 그러려니 하고 한편으로는 귀엽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차마 외모의 말도 조금 조그마하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아서 우리 아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보다도 기자 아들 6가지 결혼을 하면 제 인생의 숙제는 전부 마친 것 같아서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집안의 상견례를 하는 날이 왔어요. 먼저 결혼한 딸과 사위까지 함께 자리를 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에게 미리 귀뜸을 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비 사돈 내외를 실제로 마주하니 보통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라 그런지 많이 배웠는지 주눅이 듭니다. 아, 우리 경은이가 하도 좋다고 해서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살펴보려고요. 우리 애도 그 학벌과 직업에 맞는 병원을 찾아주는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고집 때문에 성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네, 우리가 변함없는 환경에서 키운 아들이지만 그래도 반듯하고 흠이 없는 녀석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지켜봐야 할 규칙이라면 그렇죠. 하하.
사돈들도 많이 배웠고 최근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콧대가 높아 보였어요. 우리 집과 아들이 무시하는 부분은 어딘지요. 모양은 다르지만 아들에게 별다른 볼거리가 없는 집안을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내리며 골고를 진실로 하던 중이고 예사도 내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엘사 며느리를 받아들이려면 나 또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당일에 예사돈께서 우리 아들을 불러내어서 여기저기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그런 사돈께 인사를 올리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 예에 바르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죠. 사위로부터 힘들게 자란 탓인지 그래도 우리가 고생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곧게 자라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해요. 사위가 의사와 아내를 만났으니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른들에게 좀 더 예의를 갖추면 좋을 텐데 그런 에셀린만 부족하네요. 제 앞에서 아들을 낮추는 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상견례 때도 보통 아닌 사람들인 줄은 알았지만 제가 배운 것도 없어서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을 들을 뿐이었죠. 결혼식을 하던 그날 혼주석에 앉아 있으면서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에 연신 싱글벙글이었다가 의사 아내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치켜세워주니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모든 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결혼 전에는 정갈하고 정돈된 모습의 며느리를 보며 결혼 후에도 우리 아들의 속사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제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끔 아들 집에 방문하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집 정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 엄마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엄마도 알지요. 그 사람은 병원 때문에 정신이 바쁘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렇죠. 평소에 제게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거는 요즘에는 남자든 여자든 어디서 찾겠어요. 아휴. 그래.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잘하고 있어. 아내가 왜 모를까? 저는 한숨 한 번 크게 내쉬고 아들네 집을 싹 청소하고 냉장고도 채워놓고 오는 날이 많았어요. 집안일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사실 그저 평범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준 걸로도 감사해. 요즘 세상에선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명절에 제가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해놓으면 아들네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편하게 자는 것 말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의사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미안해 한다거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정고 당찬 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시댁에서 눈치를 보고 벌벌 떨기도 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누가 하겠나요? 저도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만약 며느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꿈쩍 안 할 거예요. 집에서 자기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높아한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나에게도 가끔은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반찬과 찌개를 제공하겠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했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맛있었는데 이렇게 짜다니요. 어머,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좀 짜집게 된다던데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냥 먹을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해주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분은 입이 까다로워서 기를 쓰겠죠. 미안합니다.
예민해요. 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을 찡그려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화를 받다가 당황을 했어요. 그 즈음에 아들한테서 며느리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많이 바빴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마디 하려는 마음을 참았어요. 제 성격이 솔직하고 거짓말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집이 떠나려는 사태가 발생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을 생각해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감기와 몸살로 고생을 하던 날이었거든요. 제 걱정거리였던 것은 우리 집에 죽어갈 싸움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바빠서 이런 것을 왜 가져왔는지, 엄마 괜찮다니까. 엄마 며느리가 꼭 엄마한테 들려달라 해서 왔습니다. 굳이 자신의 아내를 끌고 세워주려고 하더냐. 그런 아들에게 저는 부탁을 하나 했어요.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집에 남자가 없어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거실 불을 켜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나저나 왔으니 저기 형광등 좀 갈아줄래요? 아이고, 그건 엄마가 혼자서 못하겠어요. 어머나, 진작 말씀을 드리지 그랬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형광등 금방 사올게요. 형광등을 사고 돌아온 아들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등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배꼽이 굉장히 노출되었는데 배꼽 쪽에 어째서 흉터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놀라서 물었더니 너 여기 흉터가 왜 있는 거니? 하니 이게 별거 아니에요. 괜히 얼버무리는 것이 어째서인지 미심쩍게 느꼈어요.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니, 이거 몰라도 수술 자국 같은데. 내가 이런 수술을 한 적이 없잖니? 혹시 엄마 모르게 어디 다친 적이 있니? 무슨 흉터인지 계속 물었더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지었지만 곧 솔직하게 말했죠. 너무 놀라서 역설할 것으로 생각하여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엄마, 그게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좀 아팠었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의 흉터와 관련이 없어요.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신장이 안 좋아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제가 돕는 조건이 맞다는 것을 깨달아서 제 마음을 공유해 주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몇 년간 구애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귀게 되었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며느리는 잃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신장을 희생해준 셈입니다. 며느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동안 며느리는 그렇게 키스를 뽐내는 것 같아서 그에 반해 우리 아들이 겨우 버티며 지내던 시간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녀석을 그냥 호구로 잡아버린 모습이었죠. 하긴 자기 말에 신장까지 군말 없이 내어주는데 뭘 해도 안 되겠나 싶었죠. 저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아니, 너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 떼어준 게 아니라 너를 그냥 호구로 잡아버린 거잖아.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야 했어?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우리 와이프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요. 제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정말 뚜껑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아가,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일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일이니까. 잠깐 나와 봐라.
며느리는 놀란 눈을 하고 제가 기다리던 커피숍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시간에요. 병원에 오신 거죠? 네, 우리 아들이 신청했다는데, 그래서 결혼했대요. 어떻게 된 건지 입으로 한번 들어봐야 해요. 아, 그게 어머니가 알고 계신 게 다 맞아요. 근데 그이가 먼저 저한테 자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아들이는 게 한시가 급한데 거절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렇죠. 너 솔직히 심장 받고 결혼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서방 대접도 안 해주고 막대했던 거니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이면서 말했다.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저는 결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속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어머니 대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는 데에 있어서 그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일들이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하더군요. 죄송하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절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나 또한 다른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요. 그 이후 저희 집에 오면 설거지며 상차례기며 온전히 제가 하던 일들을 하나씩 시키기로 했어요. 싫은 표정으로 팍팍하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일은 눈치를 봐가며 하곤 했어요. 저는 이전처럼 부드럽게 행동하지 않아서 상대도 뭔가를 느끼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남편의 제사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한 주 전부터 분명히 저희 집에 일찍 와달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혼자 있을까봐 걱정해서 자기 형이 오늘 점심에 병원장님과 약속을 잡았다고 이유를 대었어요. 엄마, 그럼에도 제가 일찍 왔잖아요. 오늘 저녁 제사 음식 준비는 모두 제가 할 테니까 마누라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더 화가 나요. 집에서 아들을 얼마나 강하게 다루고 있었기에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문득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 선약이 잡히면 먼저 말을 해야 할 거라고. 결혼한 여자가 집안일을 먼저 챙겨야지. 시애미에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안 하는 건 어떨까?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연락하고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 내가 강하게 나가니 아들도 군말 없이 마누라를 데리고 왔어.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서 입이 대빵해서 인사도 하는 등 여러 행동을 했어. 마땅히 전이라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 그 꼴을 보며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데 꾹꾹 눌러가면서 며느리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아가, 거기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제 밥 먹어야 하니까 와서 수저라도 좀 놓아라. 그런데 그 이후 며느리의 행동에 나는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수저를 놓으라는 내 말이 떨어지자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내리내리치더니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이런 허드렛짓을 하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한 줄 아세요? 적당히 넘어가 주니까 한도가 끝도 없는데. 식모살이 했던 어머님이 수저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의사가 만만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는 거예요.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고 손에 물이 묻는 설거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수저 오으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를 완전히 짓밟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나 부정하고 싶어 했던 며느리의 본성이 드러났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아들도 놀랍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성 엄마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은 당신이 엄격했어요. 이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결혼 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해서 식모살이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야?
요즘 내 얘기에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집구석인 걸 알고도 결혼해줬으면 공주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정말 성질나게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저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가져있던 통장과 토지 문서를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그래, 아가. 너 말 한 번 잘했다. 근데 이거 보고도 내가 그런 소리가 나오겠니? 제가 펼쳐서 보여준 통장에는 자그마치 20억 이상의 돈이 들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10억 정도의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둘 다 눈이 동그래졌던 것만큼 아이스크림 돈 같은 건 아니죠. 엄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들은 깜짝 놀라 토끼처럼 동그란 눈으로 제게 호떡은요이 하는데 정말로 그 돈이 나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지낼 때 친했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언니는 유난히 자주 아프고 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 많이 의지했어요. 언니가 아프면 제가 많이 도와주곤 했어요. 결국 언니가 먼저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 후 연락이 끊겨서 그렇게 2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고자 하는 생각으로 식모살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집과 집을 옮겨다니며 지내던 중 혼자 사시는 한 여사님이 돌보아 주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님이 정말 익숙하게 느껴졌는데 밝혀보니 예전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였습니다. 그때는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언니는 단숨에 나를 알아보더군요. 어머, 너 현미 아니니? 설마, 수기 언니야. 언니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누나가 입양 가서 꼭 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마 너희가 손보이게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남들한테 손가락질 사각이 딱이었죠. 그래서 정말 한 적이 없어요. 굳은 살이 100일대로 배웠어요. 누나의 망가진 손만 봐도 그 시간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서 그런지 금전적으로는 너무나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런 식으로 산다면 아직도 겨울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골 보면 알겠지만 아내가 살림 쪽은 완전히 젬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한 건데 우연히 여기서 너를 만나니 우리도 인연은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언니가 떠나신 후에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언니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이후로 저는 언니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정말 성심성의껏 대접했어요. 여사님께서 진심으로 더 나아지시길 바라며 마음을 다졌어요. 그때 우리 첫째는 막 유치원을 다니고 둘째는 기어다니던 때였는데 우리 아이들의 간식값까지 큰 돈을 내주셔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사님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들 아빠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병원에서 간호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둘 때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신 여사님께서는 병원비에 도움을 주실 거라며 제게 평생 경험하지 못한 큰 돈을 주셨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어서 남편이 있으니까 자정에도 헷갈리는 일이 없었던데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해야 할지 막막해요. 괜찮다면 당신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사업이 이전보다 잘 되어진 것 같아서 나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사님이 한마디 하신 말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생계할 수 있게 돼서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니. 제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문득 여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 여사님, 오랜만에 전화하려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난 거죠. 잘 지내셨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한번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저는 오랜만에 회포나 실크를 풀어놔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사님의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예전의 일터에 와서 모든 게 익숙하고 마치 어제까지 일을 하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여사님의 안색이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에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사님은 지금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자기를 넘어선 상태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병원에서도 시험부 선고를 해야 했고 여사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지내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 있을 때 내가 자주 아팠었다는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당시에는 자주 아파서 선생님들이 제가 나중에는 막 혼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언니 마냥 생각하는 것 같다. 당신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보았을 때 당신이 보살핌을 받던 그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가족도 뭐도 없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에서 당신이 그때처럼 좀 나를 챙겨주면 안 될까요? 나에게는 당신 말로는 너뿐인 가족인데요. 여사님의 그 말에 억눌러 온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했어요. 그 길로 다시 여사님 댁으로 들어와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 고통으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침대에만 의지하는 날도 많았는데요. 친절하게 저를 챙겨주셨죠. 그렇게 말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2명의 간병인을 고용했었는데 그때 하루 지나지 않아 모두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정말로 귀하신 분이세요. 여사님, 우리는 가족인데 제가 무슨 일을 못할까요?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세요. 제게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여사님은 6개월의 종말을 예고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4개월 만에 신선한 시점에 도닥을 이루셨다. 여사님의 장례식까지 신중히 예비해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따라온 시간도 잼처럼 소중하게 하려고요. 이후에 여사님이 변호사를 피해서 유언과 공증을 작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사님의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전 재산의 절반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셨으며 다른 절반은 제게 남기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앞이 벙벙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도 괜찮은지 고민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그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언니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사님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저희 옆에서 끝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남은 재산을 제가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요. 가진 돈이었습니다. 나의 이런 따시따시한 사정을 이놈들은 알지 못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은 2사람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아까는 너 앞으로 병원차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를 떠올렸어. 나는 너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돈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돈은 결코 주지 않을 거야. 어머, 근데 왜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감춰 오셨나요? 아들은 나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요. 집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그걸 가만히 두겠어? 어디 좋은 곳에 투자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주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있는 돈을 쓰지 못해 안달이 났겠지. 혹시 젊은 사람들이 엄마의 돈만 탐내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감추고 있던 돈을 숨겨두고 있었어. 이 돈은 나중에 너와 내 누나,
심지어 내 아가가 고난을 겪을 때 도와주기 위해 내가 숨겨놓은 돈이라고. 이제야 엄마가 나의 의도를 알 것 같은 건데, 이 녀석아. 나는 모든 것을 말한 뒤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통장 안에 한두 푼이 아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꼬리를 내린 후에 제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도 몰랐고 너무 공부만 하고 살다 보니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그분께도 정말 잘 대할 테니 어머님께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쇼를 하는 걸 알아요. 시어머니가 보고 계신데 네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잡아당기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믿어. 너도 배웠을 텐데 이렇게 창피한 일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집을 나가라. 나는 화가 나서 두 분을 당장 내쫓아버렸고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답니다. 너 이런 놈아, 당장 그러한 어리석은 짓거리를 그만둬. 이혼하고 다시 살아라. 아들은 이혼할 수 없다고 질질 끌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긍을 쉽게 하는구나. 엄마는 이미 그럴 생각을 하셨는데 후일 나에게 잘해주시기 시작한 후로 내 정신을 차린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엄마는 돈 때문이기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다. 장모님과 통화하는 도중 아내가 엄마의 돈을 다 챙겨가면서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냐고 나에게 말했다. 나에게도 신경질을 써서 돈을 챙겼는데 돈은 하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더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너 이 놈의 며느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어리석은 길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실망할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지만 화가 너무 났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을 통보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쉬운 건 자기 쪽이었죠.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돈까지 많은 집 아들이라니 자기 입장에서도 이런 횡재가 없었을 텐데요. 저와 아들에게 울며불며 바깥가랑이를 붙잡고 비는 겁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심코 두 분께 상처를 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 제게 한 번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보도 알잖아. 나 시중에 돈이 없는 거. 이렇게 큰 돈을 위양료로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용서해 주었으나 이것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이 의사라 대출도 잘 나오니까 스스로 마련해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그 잘난 장모님께 돈 좀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도 위양료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아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결심을 굳게 한 것 같아요. 결국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가 나왔으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위양료를 받아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은 받은 위양료와 자신이 모은 돈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전공을 살려 사업을 시작해 얼마 안 가는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에요. 자리를 잡아서 돈을 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뤘어요.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아주 소중히 대해주는 여성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며느리를 보면 배가 부를 만큼 싹싹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 기쁜 기분이 들어요. 아이 둘을 낳고 잘 지내고 있고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한 후 사업가인 애인과 재혼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다시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는데 분명 자신에게 호감을 품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때 의사의 며느리를 만나 좋아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입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정해집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